예, 이제 뭐 겨울이고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고, 제가 지난달에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있었던 테콤이라고 하는 단체는 유럽의 TC 협회입니다. 그리고 주로 독일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독일 산업이 얼마나 큰가 하면 테콤의 컨퍼런스를 좀 이따 순서를 작게라도 보여드리겠지만 한 절반 이상이 독일어로 이렇게 설명이 될 정도로 독일 산업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서 매년 한 3,000명, 참석자가 3,000명 정도가 이 TC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먼저 2016년의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과 그 다음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매년 이 글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2016년에는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독일어로 적혀 있네요.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 전년도 2015년도에는 뭐 CACMS, 디타,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타 등등 키워드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썰렁하죠.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지도만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에 제가 너무 멀리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뭔지 혹시 추정이 되시나요? 여기 동북아에 있는 이 아이콘. 예,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코리아는 스마트폰이구나. 물론 중국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될 텐데, 치우친 걸로 봐서는 한국 그러면 스마트폰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이 자리가 인도거든요. 인도가 있는 자리에는 어떤 아이콘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인도 자리에는 이 헤드셋. 왜 그럴까요? 예, 콜센터가, 전 세계 콜센터가 인도에 다 있으니까. 이 콜센터가 인도에 있는 게 많은 문제를 하기도 합니다. 상황을 모르고 반복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몇몇 은행에 콜센터를 도와주는 또는 콜센터를 대체하는 인공지능 상담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아마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콜센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번 컨퍼런스의 토픽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이건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주제를 잡고서 쭉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오면 스크린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API Development Documentation이라고 해서 이제 TC의 영역 중에서 API들을 디스크립션에서 배포하는 것, 즉 오픈 API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전혀 그 정보가 없는 사람도 그 다큐멘테이션을 보고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도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오그먼티드 리얼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프로덕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프로덕트이면 어떤 게 될까요? 디지털 기기들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갈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앤드 로컬리제이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로컬리제이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기서 주제로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번역이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에너지란 말을 저는 금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에너지에 대한 컨퍼런스를 내년 3월 1일, 2일에 암스테르담에서 1회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인포메이션 에너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인포메이션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끄집어냈는지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이 저희들 같은 LSP한테 맡기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저는 MLV라고 해서 멀티 랭귀지 벤더라고 해서 한 군데다 딱 맡기면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점점 그게 기업 내부로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왜냐하면 LSP에게 한꺼번에 일을 맡겨서 낼 수 있는 생산성에 점점 한계가 오고요. 예를 들어서 어도비 그러면 어도비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또 HP 그러면 HP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매니지먼트를
이제 그들이 직접 하는 거죠. 고객들이 직접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은 인포메이션 4.0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지능정보 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쪽에서는 TC 영역에서도 이 인포메이션이 인텔리전트 해야 된다는 것을 태콤에서 이 주제를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능정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독일에서는 그 인포메이션 4.0라고 해서 또는 인더스트리 4.0를 가장 먼저 주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에다가 태콤에서는 인포메이션이 인텔리전트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표준으로 만든 게 IIRDS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서 요 약자는 그 다음 페이지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요 표준을 만들어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떻게 정보를 요청하고 받는지에 대한 표준 기구를 태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한테도 좀 참여하라고 저희 회사가 또 인공지능도 같이 TC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컨소시엄을 지금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로는 독일 회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랭귀지 테크놀로지는 뭐 딱 단어를 보시면 떠오르시는 게 기계 번역, 머신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자동 번역을 얼마나 그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다큐멘테이션, 그 다음에 표준, Legal Requirement and Standard라고 해서 이 영역은 이상하게 독일어 발표가 거의 70~80%입니다. 즉 일하는 방식이 독일은 규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스탠다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한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규정을 물론 우리가 ISO 스탠다드 같은 게 나오면 두 가지 언어로 발행이 되죠. 먼저 프랑스어로 먼저 발행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발행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건 독일이 선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 팀 그리고 코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테크니컬 오소링. 테크니컬 오소링은 점점 기업에서 다큐멘테이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사실 비용은 번역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역 비용을 결정하는 게 뭔가 하면 처음에 원본 문서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는가, 얼마나 스타일 가이드를 잘 따랐고 다른 사람이 읽을만 하고 그리고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뒤에 모든 번역 과정에서의 비용이 여기서부터 발생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테크니컬 오소링에 대한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타라는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었고 터미널로지, 테크니컬 마케팅, 테크니컬 비디오스, 그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이 주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이 크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화면이 작네요. 여기서 보면 빨간색으로 된 게 다 영어로 된 거고요. 세세한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첫째 날 시간표인데요. 빨간색이 다 영어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게 키워드인데요. 앞에 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표준에 관련된 노멀리제이션이니까 표준에 관련된 건데 보시면 유난히 표준에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어가 많고요. 파란색이 독일어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영어와 독일어가 적절하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맨 위에 요 약자로 나와 있는 게 IN은 인포메이션 관련된 거,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랭귀지 테크놀로지, 모바일 다큐멘테이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디지털 프로덕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텀 관련된 거, 그 테크니컬 오소링 이런 식으로 쭉쭉 되어 있어서 매일 그 주제를 요 축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주제에 얼마나 많은 게 모여 있는지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어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쪽은 튜토리얼하고 워크숍인데 튜토리얼하고 워크숍을 보시면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이라든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테크니컬 오소링 같은 게 많은 걸로 봐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즉 트레이닝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지 이 코스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지금 관심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둘째 날은 조금 바뀌죠. 그런데 이 테크니컬 오소링이라든지 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같은 게 여전히 있습니다. 즉 사흘 내내 이건 주제가 지속이 되고 어떤 건 둘째 날 되니까 바뀐 것이 몇 개가 있고요. 그걸 봐서도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이 전체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셋째 날이고, 셋째 날은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죠. 빨간색이니까 요거는 인포메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테콤에서 밀고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몇몇 업체들이 모이고 협회에서 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소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IRDS라는 건 이것의 약자입니다. Intelligent Information Request and Delivery Standard라고 해서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이 전달될 때 요청하고 딜리버리하는 표준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건 스마트 팩토리를 염두에 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있으면 맨 앞 단계 설계하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서부터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다큐멘트를 만들어내고 고객한테 전달되고 고객이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 레파지토리에 정보가 모여 있으면 그걸 누군가는 리퀘스트 하게 되겠죠. 리퀘스트는 생산 부서에서 할지 다큐멘테이션 부서에서 할지 마케팅 부서에서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리퀘스트를 하면 그걸 또 이 표준에 의해서 딜리버리를 하면 이걸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신청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도 요청할 수 있지만 기계가 알아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즉 재고 관련된 데서 갑자기 생산 쪽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자동 재고 관리 시스템 그 기계 쪽으로 생산 쪽 데이터를 주는 거죠. 지금 추세가 이렇다. 무엇을 만들어라. 주고받을 때 그러려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머신 리더블.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것을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가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걸 주장을 하고 이것을 유럽 표준으로 해서 독일의 지배권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또는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하려고 독일의 테콤은 제가 속해 있는 KTCA라든지 또는 JTCA 또는 중국의 CAS 첫날 24일인데 23일 날 월요일 날 아무 프로그램이 없을 때 인터내셔널 TC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각국의 TC 대표들이 쭉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IIRDS였어요. 그러니까 테콤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준 컨소시엄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들어와라.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IIRDS는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데 인텔리전트한 인포메이션을 요청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그 표준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으로 전달되는 표준을 만들까요? 결국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또는 메타데이터 세트 또 그 세트를 만드는 툴킷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일단 메타데이터 표준은 이미 W3C에서 만든 게 있어요. 더블링 코어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 때 어떻게 하십시오. XML도 메타데이터 표준이 있잖아요. XML은 메타데이터를 무한정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인텔리전트한 정보를 전달할 때 이렇게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일종의 오픈소스 형태를 여기 보면 이전 오픈소스 프로젝트 run by 테콤이라고 되어 있죠. 오픈소스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하면 그 체계 시스템에서 만든 메타데이터는 머신 리더블하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의 전략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뭐 패킷 포맷이라든지 다이나믹 인포메이션 딜리버리 같은 것, 다이나믹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에서는 데이터가 계속 바뀌죠. 뭐 생산 관련된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요구사항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요즘 아디다스가 스마트 팩토리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최근 나온 아디다스 신발 보셨습니까? 완전히 맞춤으로 3D 프린터로 쫙 한 번에 찍어서 나오는 그리고 맞춤 한정판도 뭐 얘네들은 수시로 한정판을 만들어내요. 그걸 신청을 하면 공장으로 정보가 가죠. 그럼 이걸 몇 개를 만들어라. 그 다음 물류 시스템에 전달해서 한국에서 10켤레를 서울에서 물류센터 어디로 보내면 그 다음에 보내면 된다라는 것으로 서로 패킷을 만들어서 그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러면 기계가 알아들으려면
사람이 하는 말을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는데 내추럴 랭귀지를 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분석은 하지만 그 함의를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계속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상황 또는 컨텍스트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상황을 담고 있어야 되죠. 이건 생산에 있어서는 어떤 요소들, 그 다음에 지금은 뭐 개발 관련된 거라든지 개발 중에서 어떤 제품이라든지 수많은 메타데이터를 붙여서 기계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을 IIRDS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IIRDS를 지금 현재 완벽하게 구동은 하고 있지만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몇몇 회사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부분, TC 분야에서도 IIRDS를 적용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레이어를 몇 개를 보시면 먼저 컨텐츠가 어떻게 있느냐, CMS와 레파지토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CMS는 레파지토리로 데이터들 또는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얘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레파지토리는 문서나 문장으로 된 것도 들어가겠지만 숫자는 무한한 숫자들도 들어가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계속 공장에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만들어 오는 문서도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클라우드 상으로 만약에 어떤 리퀘스트가 하나가 일어나면 그러면 요 아래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먼저 볼게요. 브라치오라는 거는 요 로보팔 아시죠? 요걸 얘기하는 건데 액터에서 만약에 브라치오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액션을 하면 데이터로 들어가서 레파지토리로 들어가고 그 정보는 또 CMS로 들어가서 어떤 정보가 지금 들어갔다는 게 기록되고 있겠죠. 그리고 메인터넌스 주기가 있을 거고 주기가 다 됐는지 계속 이 시그널들,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센서로부터 IoT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들어가면 또 정보로서 여기 레파지토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성격인지는 계속 CMS에서 서로 필요한 정보는 또 이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그 데이터들을 이제 리퀘스트를 한다고 하면 먼저 어떤 요청이 컨트롤 스테이션으로 나는 어떤 분야에서는 그런데 메인터넌스인데 어떤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그러면 시그널 버스를 통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에 들어왔던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어느 부분에서 로보팔을 어떤 걸 작동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내리죠. 그러면 그 컨텐츠는 이 속에 있는 거 그러면은 주기를 보니까 몇몇 주기구나. 그러면 언제쯤 이걸 손을 봐야 되겠네 라고 내려보내면 액터에서 지정된 액터가 그 메인터넌스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리퀘스트를 하면 이 리파지토리와 CMS에서 적절한 정보를 줘서 액팅을 하게 하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RFID를 통해서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뭐 A라는 기계는 뭐고 B라는 기계는 뭐고 식별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작동을 하는 게 있고 각각의 기계마다 타이머가 있어서 언제 뭐 몇 분 후에 뭘 해줘야 되고 며칠 후에 뭘 해야 된다는 타이머가 있고 요 센서는 그 공장에서 흘러갈 때 이 프락시미티는 바로 옆에 있다는 걸 근접한 걸 의미하는데요.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봐서 이게 종합돼서 이 시그널이 올라가서 레파지토리로 되기도 하고 요청을 하면 다시 정보가 와서 액션을 취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가 형성이 되고 그러려면 이 정보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머신 리더블 해야 됩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숫자만 흘러다닌다고 해서 그 숫자가 어디에 적용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어디에 어느 정도로 그리고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설정을 해서 주고받기 위해서 그 메타데이터 표준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해서 그러려다 보니까 그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을 그럼 누가 어떻게 만들어낼까? 정보라는 것 중에서 기계가 만들어내는 건 뭡니까? 숫자죠. 그럼 뭐 저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만들어내는 것에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적절한 메타데이터를 넣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기계는 1차원적으로 만들어내지만 얘를 어디로 보낼지 그리고 어디에다 쓸 수 있을지는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메타데이터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에 에너지를 준다는 뜻으로 인포메이션 에너지라는 말을 얘네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스마트 팩토리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정보, 즉 인포메이션 4.0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포메이션 4.0라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요소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작년에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스마트 인포메이션, 스마트 컨텐츠라고 한 거랑 너무 비슷한데 먼저 몰리큘라. 전에는 지금은 우리는 컨텐츠 구조한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 모듈로 한다고 하죠. 모듈러라이제이션. 모듈은 그래도 단위가 커요. 하나의 센텐스 그리고 기계를 작동한다 그러면 뭐 배터리 교환하는 방법 해서 5스텝 이 정도가 하나의 모듈이죠. 그런데 얘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몰리큘라. 몰리큘이 뭡니까? 분자죠. 분자화되는 것처럼 더 쪼갠다. 물론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 입장에서 그렇게 쪼갤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계로 와서 IoT 기기까지로 생각을 하면 단 한 줄, 뭐 테크니컬 커뮤니티가 쓴다고 하더라도 단 한 줄도 하나의 정보, 메타데이터를 붙여서 보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모듈화, 그 배터리 교체 방법, 이걸 하나 모듈화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줄 한 줄이 IoT랑 연결이 되면 그 한 문장이 날아가면서 어디에서 바로 지금 동작을 해. 사람이 동작할 거면은 한 문단 전체를 읽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계가 할 거라면 보내고 확인하고 보내고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몰리큘 단위로 단 한 문장 또는 몇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몰리큘라 단위, 그러니까 분자 단위처럼 아주 작은 단위로 더 쪼개야 된다. 다이나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것,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퍼드는 스마트 팩토리에는 온통 IoT입니다. 정보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계속 제공이 되는 거죠. 정보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어디서 오고 있고 그리고 유비쿼터스라는 건 모든 곳에 이 데이터 또는 인포메이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IoT라는 것이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모든 것이 고유의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있고 자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인포메이션이 있다. 그리고 스폰테니어스, 자발적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죠. 그냥 공정이 흘러가면 계속 데이터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만약에 신발에 IoT가 달려있고 제 손목에 IoT가 달려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계속 정보를 주겠죠. 실제로 휴머노이드를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듭니다. 사람한테 센서를 다 달아요. 그래서 사람이 공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이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유비쿼터스, 스폰텐스 자발적으로 저절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드라는 건 이 데이터에 메타데이터가 붙어 있다는 거죠. 제가 IoT 신발을 신었다 그러면 이 신발에는 신석환이라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어서 제가 움직이는 그리고 이 신발은 그 고유한 걸 가지고서 계속 프로파일드 된 데이터를 뿌리는 거죠. 숫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숫자는 어디서 왔다 라는 것을 계속 달고 다닌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상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만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건 상황을 인지하는 거예요. 상황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저절로 대처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고 해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상황 인지가 매우 제한적인 것. 그나마 비주얼라이즈 됐고 그 다음에 센서가 사람보다 뛰어난 거는 상황 인지가 더 사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 날 확률이 10분의 1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인지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뛰어나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사각이면 안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센서를 여기만 단 게 아니라 뭐 IR 센서를 위에도 달고 저기도 해가지고 꺾인 길 저희 코너 너머에서 있는 것도 다 인지를 할 수 있고 또 뭐 자동차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경고 줄 수 있고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계가 못하는 것,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 하면 아주 모호한 상황에서 상황을 인지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전에 하얀 트럭이 지나갔을 때 테슬라 자동차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거기에는 트레이닝된 데이터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새로운 게 나타나더라도 이것을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에선 제로샷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그 일이 없었더라도 사람은 그게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상황이란 걸. 그런데 기계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 상황과 그다음 이상 상황의 경계를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과 그리고 계속 스마트 팩토리가 운영이 되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 관련된 정보를 역시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거 뭐냐, 어디에 있느냐, 시간, 액티비티,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뭐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 텍서노미라고 하는 거는 그 용어의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말을 써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단어를 이렇게 말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텍서노미라는 얘기, 그러니까 텍사노미라는 것이 있고 이거보다 좀 더 고급하고 상위 개념으로 이제 온톨로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텍사노미는 어떤 말을 사용해서 지금 이걸 설명을 할 거냐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능형 콘텐츠는 메타데이터가 필수고 이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을 텍사노미로 구성을 한다. 이게 이제 IIRDS나 또는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 고려하라. 로케이션, 시나리오, 오너스, 가버너, 스토리지.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를 정의하는데 사용자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 거기에 맞는 메타데이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각화해서 빠짐이 없는, 시각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데이터만 보면 여기는 A는 B가 필요해 라고 정의하겠지만 시각화하다 보면 갑자기 그럼 가까이 있는 기계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발생하지는 않아? 또는 바퀴가 굴러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공간이 너무 좁은데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화를 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오고 있는지, 즉 1대1로만 봤을 때 또는 1대3으로만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게 시각화해서 보다 보면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4.0에서 요걸 전체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전체를 보면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사업적인 면에서는 이걸 고려해야 된다고 강의를 했던 사람들도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트너에서는 이미 이것을 메가 트렌드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가 AI 앱이에요. 즉 어떤 것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됩니까? 규칙적인 것, 루틴한 것, 그리고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그건 전부 다 대체가 될 겁니다.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AI는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Transparent Immersive Experience라고 해서 이건 VR이나 AR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사람들이 점점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지금 어딘 게임방에 가야지 VR을 볼 수 있고 이랬던 거에 이제 점점 공적인 영역으로 와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기술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AR, VR을 하기 위해서 AR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건 우리가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선택을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AR이 이 안경에 달렸다. 그래서 지나가다 갑자기 여기서 핑 튀어나오고 광고가 막 나오는데 여기서는 LG 광고 나오고 지나가다 여기 삼성 광고 나오고 이러면 짜증이 나겠죠. 그걸 컨트롤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거나 사람이 불편했던 게 점점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요 눈앞에서 움직이던 게 허공으로 뜨는 것처럼 투사를 한다든지 또는 신호를 받아서 진동을 한다든지 음성으로 들려준다든지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좀 더 트랜스페어런틀리 누구나 이걸 하고 있는 것처럼 구분이 가지 않을 만한 그런 환경이 점점 제공이 될 거다. AR이든 VR이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열풍을 앓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대기업 얘기죠. 망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장 잘하는 회사들이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또는 아디다스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그겁니다. 모든 걸 디지털로 올려라. 디지털로 올린다는 건 뭔가 하면 피지컬하게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버가 그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주차장은 누가 있나요? 그런데 다 디지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비즈니스를 혁신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하나만 더 생각하면 역시 피지컬한 실제 플랫폼도 필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비즈니스는 디지털에서 일어나겠죠. 근데 또 어떤 업이 뜰까요? 주차장. 그 많은 차가 어디 대기하고 있다고 할까요? 가장 빨리 갖다 댈 수 있는 모처에 있는 땅값이 싼 곳에 고층 주차장에 있다가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딱 부르면 무인 자동차가 쫙 와서 딱 서고 예약된 시간에 최대한 빨리 서로 주고받는. 따라서 이게 플랫폼이라는 걸 좀 중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디지털로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디지털 플랫폼 또 피지컬한 것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결합이 되는가. 그래서 요즘 뜨는 사업들 중에서 안경 사업이 뜬 곳이 있었잖아요. 그 미국에서 안경을 인터넷에 딱딱딱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데서 와서 한번 써보게 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는 그 스타트업이 상장한 다음에 바로 뭐 미국의 몇천 대 기업에 들 정도로 빨리 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을 하면서도 어떻게 사람의 감성을 만지느냐가 지금의 메가 트렌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랭귀지 테크놀로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랭귀지 테크놀로지에서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큰 기업들 기준이긴 하지만 이미 60% 이상의 LSP 그리고 대기업들이 다 자동 번역을 자기의 비즈니스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언어나 커스터마이즈 정도에 따라서 물론 MT 기술 적용하는 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룰 베이스드 MT, 규칙 기반이죠. 그 다음에 PB, 프레이스 베이스드 SMT,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통계 기반의 MT이긴 한데 여기 프레이스 베이스는 통계만 하면 너무 그 통계 기반은 처음에 어커런스 기준으로 즉 이 문장에 이 단어가 나오는가 기준으로 튜닝이 됐기 때문에 단어의 위치라든지 또는 단어가 먼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프레이즈 단어가 연이었을 때 이걸 묶어버리는 것을 보완을 해서 PBSMT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머신 트랜슬레이션 뉴럴 MT입니다. 뉴럴 MT는 놀라운 게 2016년 11월에 한국어는 구글이 발표를 했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압도적으로 그 이전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언어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RBMT 같은 경우는 매우 문법적으로 어려운 언어끼리 잘 통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러시아, 또 독일어도 문법적으로 엄격하죠. 그런 언어들은 RBMT가 아직까지 뭐 탁월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PBSMT는 형태가 비슷한 언어들끼리 영어하고 스페니쉬, 영어하고 프렌치 여기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탈리안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아직도 PBSMT가 트레이닝이나 커스터마이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NMT가 딱 나오면서 이건 뭐 혁명과도 같다라고 하는 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와 영어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NMT는 엔드 투 엔드라고 하고 뭐 시퀀스도 시퀀스라고 해서 문장 전체를 그냥 뿌려서 이 문장은 이 문장이야 하고 무조건 학습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놀랄 만큼 한영 영한 번역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거의 모든 기업이 NMT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RBMT나 PBSMT를 쓰는데도 지금까지는 이 정도 기술로도 괜찮아서 그런데 전부 다 NMT로 전환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의논된 것도 전부 다 NMT를 어떻게 프리프로세싱 또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잘 쓸까? 포스트 에디팅을 할까? 먼저 NMT의 특성 중에 가장 큰 게 누락, 공백, 그 다음에 미등 로건 문제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방법론을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전시 부스 중에서 칸탄 MT라든지 MT를 사업하는 쪽을 가서 제가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거의 다 여기에 지금 미등 로고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도 한국은 사실 심리적인 거부감이 되게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에 대한 한국어 자동 번역이 2016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쓰레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공감을 가졌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뭐 IBM이라든지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는 회사들만 야, 전 세계 언어 전부 다 자동 번역 쓰는데 왜 한국어만 안 써? 그러면 한국어를 강제로 쓰게 했었죠. 그 외에는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절대로 자동 번역 쓰면 안 된다 했는데 아마 곧 변하지 않을까, 트렌드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동 번역 그대로 안 쓰고 어차피 나온 걸 초벌 번역으로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고칠 텐데 그게 우리가 계산기 사용해서 계산한 건 무슨 차이인가? 그냥 그대로만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더 속도가 빠르고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그리고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테크니컬 아웃소싱을 위한 디타라든지 여러 표준도 이야기가 됐지만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번에 나온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1년 만에 갑자기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그중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거 IIRDS라는 표준을 새로 만들어내고 뭐 인포메이션 에너지라는 말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너무 큰 변화가 있구나. 오히려 한국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분야만 추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또 선생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뭐 반드시 이것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뭐 인공지능이나 뭐 MT 관련된 거라 상관없고요. 예, 그럼 다 마친 다음에 또 질문하셔도 되니까 그럼 제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